마음의 힘, 강상중, 지엄, 노수경, 옹김, 사계절 출판사. 글을 시작하며 저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거저 슬프다는 것보다는 마음속이 텅 빈 듯한 무중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 육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아프다거나 편안하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감각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듯 마음이 머리 위에서 내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심신의 괴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아들의 부재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때때로 덮쳐오는 격한 슬픔에 사로잡혀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중력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일까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날들이 이어졌고 제 마음은 시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둘도 없이 소중한 아들과 보냈던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제 과거 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먼저 세상을 떤 사람들 뒤에 남겨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나버린 둘도 없이 소중한 이들과의 기억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서성이나 친구, 그리고 아들, 그들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과거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처음으로 읽은 것은 17살쯤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인생이 아름답다는 말 따위를 입에 올려 젊은이가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건 순 거짓말이잖아. 뒤틀리고 삐딱한 하지만 자존심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갑질이든 미숙한 젊은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좌절 속에서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던 제가 당시에 이 작품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잘 모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듯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선생님과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나, 그러한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죽은 선생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마음은 선생님에게서 나에게로, 죽은 이에게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마음의 상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선생님에게서 이른바 인생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비의를 전수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선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뜻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비의 전수를 통해서 마음의 실질을 키우고 마음의 힘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과거를 내가 만났던 이들을 잃은 채 오직 미래만을 염려하면서 현재의 순간순간만을 살아간다면 마음의 힘은 사라지고 텅 빈 마음만 남지 않을지요. 어쩌면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살아라와 같은 격려의 말은 듣기에도 좋고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사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지요. 아직 있다고 할 수 없는 미래를 이러쿵저러쿵 점치면서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주가 변동 같은 것에 자신을 맡겨버린다면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과거는 의미가 없다. 미래가 전부다. 시간에 관한 현대인들의 이와 같은 인식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확실하게 존재하는 과거로 눈을 돌리고 그리하여 마음의 힘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살펴볼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과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내 나름의 자기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지요. 불안 속에 느끼는 찰나의 행복. 마음의 실질을 키우고 싶다. 두둑한 배짱으로 나약함과 불안감 따위를 다 몰아내고 어디까지나 밝고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누구라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작은 희망조차 손에 넣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세간에는 밝게 살고 오래 사는 비결, 미용이나 바디케어, 안티에이징이나 마음 수련뿐만 아니라 학원 선택법, 자산 운용법, 손해 없이 상속하는 법, 무덤을 고르는 법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마음의 실질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어서 거저 불안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운명과 견주어 볼 때 자신이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도 있고 직장도 나쁘지 않으니 특별히 우울해질 이유는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하다며 우는 소리 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어서 내가 불우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그럭저럭 행복한 느낌 역시 우연의 산물일 뿐 불안 환경에 놓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어정쩡한 안심감 같은 것도 실로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한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직후에 결코 잊지 못할 어떤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소마시 시가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은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집은 다 부수져 그 가족들이 모두 죽거나 행방불명인데 거기서 고작 1m도 안 떨어진 이웃집은 약간 기울어진 정도의 피해만 있고 전원이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과 사, 행운과 불운이 또렷이 갈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행운과 불운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일로 새삼스럽게 논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불행해 하는 버릇 같은 것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으므로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차게 살라고 설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관론을 허약함으로 낙관론은 힘으로 여길 테지요. 그러나 전전긍긍 무용론을 설파하는 사람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예측 가능한 앞날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그리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를 석권한 것은 좀 더 많은 자유를, 좀 더 많은 시장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소련 같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하나같이 그 흐름에 휩쓸려 지금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구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물론 IT 기술의 보급이나 디지털 정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종래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남으로써 빈곤이나 무지에서 벗어나 자기 실현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보다 깊어지고 넓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나 빈곤의 확대, 금융 우위의 경제 시스템이 갖는 취약성과 도덕적 해이, 날로 심각해지는 우성열 폐주의와 고용 불안 해무 발언이나 이웃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들이 수많은 불행과 비참한 정오와 더불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안정된 질서를 바랄 수 없게 된 채 겨우 1년 뒤,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금융위기와 채무위기 속에 유럽의 선진국들마저 국가 파탄의 위기에 처하고 기축통화국인 미국까지도 채무 불이행에 비난 것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역시 물가와 금리 상승, 국채 폭락이라는 리스크를 떼안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기대어 희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규제 없는 시장 경제는 안정되기는커녕 자본의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안정한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세계 속에서 거품 같은 희망과 언제까지고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끌어안은 채 자기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까지 안정된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길거리를 헤매게 되는 경우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해서 겨우 대학을 나와서도 정규직을 얻지 못한 채 중년이 되도록 비정규직 처치를 강요당하며 노후 대비는 고수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마치 오셀로 게임에서 흰색이 한순간에 검은색으로 바뀌는 듯한 불안한 인생이 점점 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불확실함으로 넘친다 하더라도 만약 옛날이었다면 종교나 전통, 관습이나 규범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고 불안함이나 덧없음을 달래줄 수 있었겠지요. 관습이나 규범에 살아 숨쉬던 시절에는 그런 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불운이나 재앙을 받아들이고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관계가 소원해진 오늘날 무엇을 믿고 어디에 기대어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우리들은 일종의 불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인생론 소세키의 명장 문의 주인공 노나카 소스케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을 기르고자 문으로 들어가 열심히 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굳건히 다지고 싶다. 마음의 실질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소스케는 먼저 신앙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종교는 공허 그 자체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소세키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내내 입속으로 메꾸려고 종교라는 두 글자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 울림은 반복하자마자 바로 사라져갔다. 잡았다고 생각한 연기가 손을 펴면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종교라는 것을 뜻없는 문제였다. 소스케가 종교 대신 선택한 것은 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행의 보람도 없이 주인공은 원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거듭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힘을 기르려 노력해도 도라미 타블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세키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아래에 못 박힌 듯 서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려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의 주인공이 느끼는 이와 같은 마음의 동요에는 소세키 자신의 모습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세키는 문을 통해 마음의 힘을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약이나 운동 같은 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